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 프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 돈 때문에 정말 목숨을 바치고 또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돈을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통화라고도 하고 또 통화량 또 더 나아가서 유동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할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이 금리가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자산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물가라든가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즘에서 우리나라 원화만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도 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 같은 것은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통화를 함께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러한 제목 하에서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GDP, 물가, 실업 그리고 통화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돈 문제, 통화 문제를 좀 다루고 이 통화의 가격을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데 이 금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30만 년 전에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한 29만 년을 원시 수렵 사회를 일구며 살았잖아요. 그 동안은 화폐라는 게 사실 없었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만 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하고 농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산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의 교환에 있어서 중간에 매개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상품 화폐더라. 커머디티 마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화가 되는 건데요. 이런 화폐가 이제 처음 등장했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금과 같은 이런 상품 화폐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정화폐 또는 명목화폐로 돈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명목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로 이제는 이러한 돈이 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죠. 이런 비트코인을 우리가 과연 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화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초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더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먼저 한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을 많이 저술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실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믿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제국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우선 종교부터 생각해보면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을 만들고 부처님을 만들고 알라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단합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니까 다른 인류의 조상과 다르게 우리 사피엔스 인류는 이 종교라는 힘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신을 창조해서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게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계속 발휘해왔다. 그런 거죠. 이란에서도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 또는 제국이죠. 현재는 국가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제국이 되는데 이런 제국도 그냥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서 나는 이란 사람, 나는 이스라엘, 나는 미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하고 또 그러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이라든가 아니면 왕 같은 경우에는 믿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돈은 기꺼이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은 정말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통화도 있지만 미국의 달러, 이 달러를 정말 구하려고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돈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돈이 그러면 아무런 실제가 없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명목화폐가 됐잖아요. 명목적인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 예전에 상품화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은 결국 그냥 허상이다. 이렇게 허상인데도 사람들이 믿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냈으니까 이게 앞으로 돈이 계속 사용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이제 앞으로 가치가 없어질 거야. 미국 달러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겠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국 통화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자기네 통화보다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국제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매개 수단으로서도 제일 유용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상품화폐로부터 명목화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매개 수단으로서 일단 활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폐의 기능은 회계의 단위라든가 가치의 저장 수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 시대에는 그냥 내가 소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쌀이 필요하면 쌀과 소를 서로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소를 갖고 있는 사람과 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상품 화폐였고 대표적인 것이 금화고 은화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명목 화폐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매개 수단이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회계의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는 500만 원이다. 쌀 한 말에 10,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쌀을 그러면 어느 정도 줘야지만 소를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내 미래에 쌀을 사거나 아니면 소를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서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도 그 정도의 가치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그게 화폐가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럼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또 통화예요. 너무나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또 환율을 폭등시키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계속 돈이 변화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물품 화폐가 있었고 두 번째로 명목 화폐 또는 법정 화폐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USDT라든가 USD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USDT, 1USDC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발행한 만큼 미국의 통화,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보유하도록 이렇게 강제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갖고 있게 되면 적어도 달러와 가치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거래가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거래 매개 수단으로서 역할은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다만 이게 특정 기업이 이제 주재해서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니까 탈중앙화라고 하는 당초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 2008년 등장할 때와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정한 암호화폐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런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와 비교를 해볼 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의 탈중앙화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USDT나 USDC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더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것이 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또 만들어 내고 있거나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 변화해 오면서 화폐가 계속 변화해 왔고 지금이 바로 화폐가 변화하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제는 명목화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통화라고도 하고 또는 통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감이 약간씩 좀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통화량 하면 한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유동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유동성을 또 다른 말로 그냥 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동성은 돈과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채권과 뭐 금과 뭐 부동산과 이런 모든 자산을 돈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많이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주식과 부동산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서 유동성이 좀 작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화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 통화량을 결정하는 거다. 사실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한국은행이 결정한다기 보다는 기준금리를 결정해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조절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통화량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 중앙은행만 역할하지 않고 사실은 중앙정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를 꼽아라 하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통화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허비는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그리고 광의는 M2라고 하고 그보다 더 광이면 우리가 LF 그리고 L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한참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저희가 또 특히 앞장서서 많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M2에 측정 방법을 바꿀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더더욱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M1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조폐공사에서 처음 찍어낸 돈을 우리가 이제 본원통화 또는 현금통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만이 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화량은 일단 한번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이제 시중은행에서 계속 굴러가거든요. 일단 찍어낸 그 돈이 그것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면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자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은행에 또 다시 맡기고 또 그러면 또 그 다른 은행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그 예금 가지고 또 다시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계속 돈이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본원 통화에다가 보통 예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구만 하면 바로 지불한다. 요구불 예금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요즘엔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여행자 수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통화는 이 M1에다가 이제는 2년 미만의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정기 예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 이런 것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광의의 통화는 협의의 통화보다는 저축성 예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2년 미만, 만기가 2년 미만인 것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이제 유동성이 적은 것, 더 현금화가 어려운 것을 이게 우리가 금융기관 유동성이다, LF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M2에 이제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LF에다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등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이런 것도 여차적하면 내가 현금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뭐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기 표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광의의 통화 M2만 좀 더 보시면 3번 줄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3번이 보시면 비예금 금융기관 발행 금융상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난 MMF의 수익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M2에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LF로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가 예전에는 M2였었는데 이제 LF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제 M 안으로부터 이렇게 M2, LF, L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규모가 자꾸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화량 또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한국은행이 찍어낸 현금 통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이게 자꾸 더 확장되거든요. 확장된 그 규모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서,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M2, LF, L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M2만 놓고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새롭게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개정해서 발표한 M2의 추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기존의 M2 추인데요. 두 개가 다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새롭게 정의한 그 M2가 그 규모가 더 적다 하는 거고, 특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거 봐라, 그냥 예전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롭게 정의하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거 아니야. 연간으로 5%도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미국의 M2 추인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국의 M2 추이고요. 이게 미국의 M2 추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총 M2가 2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조 달러가 좀 안 되는 정도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통화량은 증가를 하는 추이에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자산 가격은 통화량 증가한 것만큼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M2는 미국에서도 계속 증가한다는 거고, 특히 2022년 코로나 터졌을 때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가 그러다가 양적 긴축을 하면서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22조 7천억 달러만큼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제일 많이 풀렸을 때보다 더 많이 풀렸다. 제가 이 밑에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그 추세선에 비해서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추세선으로 보면 한 19조 달러 정도가 맞는데, 현재 전체 유동성이 22조 7천억 달러만큼 풀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조 달러만큼 더 추세선에서 벗어나서 지금 돈이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증가율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다시 여기 파란색과 이제 검은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이 이제 개정된 M2고 검은색 선이 기존의 M2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보다 기존의 M2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너무 많이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한국은행이 아니야, 이게 새롭게 정의하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증가율 평균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2000년 초부터,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풀렸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지만 7%인데, 새롭게 정의한 M2에 따르면 20여 년 동안에 평균보다 좀 적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증가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7% 정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돈이 미국 돈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한 나라 통화의 가치는 사실 이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려나가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 상대국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경제 체력이 자꾸 더 약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율 상승의 요인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렸다 하는 이야기고 지난 5년만 놓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선이 기존이고 그리고 녹색 선이 이제 새롭게 정의한 건데 그 어떤 걸로 정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돈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GDP 대비로 M2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005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자료인데요. 한국은행 자료 그냥 그대로 옮겨왔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기존의 M2를 기준으로 해서 GDP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기존 자료를 보면 2005년에 한 100 정도였는데 이게 한 165 정도 되더라 하는 거죠. GDP 대비로 16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새롭게 정의한 걸로 보면 15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GDP 대비 M2 비율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풀렸는데도 7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도에 이제 새롭게 정의한 걸로 놓고 보더라도 그때 한 95%였던 것이 지금 150%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50에서 한 70% 남짓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많이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자체가 처음 미국은 한 50부터 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100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M2로 보면 160에 좀 떨어지고 기존의 M2로 보면 160이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7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1,500원을 넘고 있잖아요. 이게 뉴 노멀이다 있는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럼 1,500에서 그냥 끝날까요? 제가 볼 땐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1,600, 1,700으로도 계속 간다. 그냥 계속 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풀려나가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미국에 비해서 계속 더 약화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 노멀을 계속 갱신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 핵심에는 우리나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